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공유 드릴 내용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분야일 수 있는데요. UX 디자인 분야에서도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저 역시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할 때 개념을 잘 모르고 지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념을 소개하고 UX 디자인 관점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제가 이게 지금 화면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UX를 설계할 때의 특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좀 소개드리면 저는 김동호라고 합니다. PX라는 UX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경력을 시작했고요.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을 하다가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차종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UX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UI 설계부터 그리고 UX 컨셉, 그리고 GUI 스타일링까지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UX 조직은 대외적으로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조직의 특성상 대외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실 이런 발표를 한번 하려면 이제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발표 자료에 대한 보안 검토, 꽤나 번거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차의 외장 디자인을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내 디자인을 떠올립니다. 물론 자동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이 주는 영향은 매우 크고요. 저만 해도 자동차가 예쁘지 않으면 뭐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아도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동차의 내장 그리고 외장 디자인이 자동차 디자인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곳에 나와서 인포테인먼트 UX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자동차 내외장 디자인 말고도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용어조차도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서비스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개선할 게 많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물론 지금 나온 거 말고 올해 하반기나 또 내년에 나오는 그런 지금 한창 개발 중인 플랫폼들은 지금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도전할 게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는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표준 관점에서는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심지어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저 두 개의 단어가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건 아닌데 저는 이런 것부터 바로잡고 싶은 거거든요.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면 기준은 영어의 내비게이션의 발음 기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음 기호를 근거로 보면 아이로 표현되는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혹시나 어이로 쓰시던 분이 계셨다면 아이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최근에 양산된 차들의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내비가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요. 오늘 참여자분들한테 이 개념만 심어줄 수 있다면 저는 사실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비가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기본적인 주행 정보, 그리고 안전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되 음악이나 비디오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감성 품질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차를 타고 어디 뭐 가까운 지방이나 어디 뭐 계곡 같은 데 간다고 하면 글로브 박스 또는 운전석 뒤에 수납함에 꽂혀 있던 지도책을 보고 길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라디오 정도의 기능만 제공을 하던 것이 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그런 단색 LCD 디스플레이에서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로 발전이 됐고, 한 단계 좀 더 진화해서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에 또 내비게이션이 탑재된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 더해져서 온라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내비게이션 이상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에서 옵션으로 제공한 내비게이션을 순정 내비라고 불렀거든요. 반대말을 보통 사제 내비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아이나비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제 내비게이션 제조사였고, 뭐 지금은 스마트폰의 뭐 티맵이나 뭐 카카오, 네이버 내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순정 내비라고 부르던 그 내비가 이제는 사제 내비로 대체할 수 없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비게이션 길을 찾아주는 기능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차량의 주행 정보나 안전 관련 기능 그리고 편의 기능, 멀티미디어 뭐 시스템 등 어떤 길찾기, 내비게이션 이상의 가치를 가진 스마트 디바이스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순정 내비라고 부르는 순정 내비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 옵션에서 빼고 뭐 "싸제 내비를 달자."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디스플레이나 하드웨어의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기술 비용도 계속 낮아지면서 가성비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품질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뭐 후방 카메라, 뭐 자율주행 기능 등 어떤 차량 연동 기능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필수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현대 그리고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브랜드별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다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들이고요. 차급에 맞게 다양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왼쪽 그림이 작년에 나온 그랜저인데 12.3 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제네시스 GV80 디스플레이인데 14.5 인치, 그리고 뭐 소나타는 10.25 인치 등등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나 뭐 음성 인식으로 차량을 제어한다거나 차량에서 페이 결제를 한다거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보시는 차종은 금년 1 월에 출시된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안에는 14.5 인치 이제 저희는 고급형 6 세대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UI 설계 그리고 GUI 디자인까지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작년 1 월에 출시된 제네시스 GV80이고요. 대형 SUV 모델이죠. 요 차에도 같은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 3 월에 출시된 제네시스 G80이고요. 여기에도 뭐 GV70이나 GV80과 같은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G80은 고급 세단인데 뒷좌석에는 후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고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클러스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는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닌데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화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시동을 켜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처음 켜졌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동의함 화면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쳐야 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안전과 관련된 법규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태스크들이 있고 꼭 보여줘야 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화면들이죠. 그리고 다음 홈스크린이고요. 별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홈스크린 화면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과 비슷한 개념이고 여기는 현재 날씨 정보나 뭐 미디어 재생 정보, 그 지도 정보까지도 보여주고 뭐 날씨가 바뀌면 배경도 계속 예쁘게 바뀌겠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제네시스에 탑재된 그 플랫폼은 해상도가 2560, 720이거든요. 그래서 14.5 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32 대 9의 비율이죠. 굉장히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고 요 차종에만 제가 소개시켜 드린 차종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브랜드에서 탑재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제일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 그 와이드 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에서 먼 쪽에 있는 영역은 좀 이렇게 거리감도 있어서 팔도 잘 안 닿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분할 화면을 제공을 한다거나 그래서 주행 중에도 메인 화면에 전환 없이 여러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진짜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면이고 제네시스 내비게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 디자인 테마의 지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온 스타일의 테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고급형 6세대 플랫폼에만 들어가 있는 지도 테마인데 좀 복잡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경로 안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 테마입니다. 위에 있는 게 네온,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네온 화이트라고 부르는 그 테마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보시는 화면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쨌든 경로 안내를 할 때 도로 위에 입체적인 정보를 좀 매핑해 주고 경로 안내의 직관성을 높인 내비게이션이죠.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고요. 뭐 차종마다 다르지만 제네시스 제가 소개시켜 드린 차종에는 하만에서 제공하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좋은 브랜드의 외장 앰프가 달려 있는 경우에는 더 훌륭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죠. 그다음은 모바일 커넥티드 서비스입니다. 요즘 혹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두는 이 모바일 서비스와의 연동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는 블루링크, 기아는 유보, 그리고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강화된 연동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진에 있는 기능은 도보 길 안내 화면입니다. 차에서 내비를 보고 목적지까지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또 뭐 이후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까지도 앱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뭐 주차되어 있는 내 차량의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구글 캘린더 연동을 통해서 차량 내에서 일정 알림을 받는다거나 일정에다가 장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목적지 안내까지도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광고를 통해서 현대, 기아, 뭐 제네시스 차종 등등 많이 알려져 있는 거라서 길게 소개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어
뭐 목적지 검색은 기본이고 뭐 날씨, 뉴스, 운세 뭐 이런 콘텐츠를 탐색한다거나 뭐 "썬루프 열어줘. 창문 닫아줘." 뭐 이런 식으로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수준의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카카오랑 연계를 해서 서버 기반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집안에서 원격으로 자동차 히터를 켠다거나 시트 열선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겨울에 유용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문의 잠금을 해제한다거나 창문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의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내 차의 위치를 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송을 해 준다거나 뭐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 "나 뭐 30분 뒤에 도착해."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차 대 차 뭐 어딘가 같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기능인데 차 대 차로 위치 공유를 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면서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이를 통한 간편 결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휴를 맺은 주유소나 뭐 주차장에 가면 차 안에서 그러니까 카드를 등록해 놓다가 차 안에서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요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생각보다 기능이 많죠. 뭐 기능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 대단한 기능들은 아닌데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인데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러면은 요러한 기능들을 설계할 때의 특징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한 모금 마시고 이 앞에 아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화면만 보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설계할 때 특징이 뭔가 사실 뭐 오늘 제가 자동차를 뭐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UX 설계의 특징을 이제 공유 드리려고 나온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PXD라는 회사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UX를 기획을 했었는데 자동차는 사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하고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력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주행 상황, 그리고 또 하드키. 하드키를 고려한 경험 설계와 그래픽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경험했던 스마트폰 앱이나 전자제품의 인터페이스와는 맥락이 다른,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설계할 때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겠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을 고려한 UX 설계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신체 동작 변경에 따른 정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손에 쥐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니거든요. 그 대시보드라고 불리는 그 자동차 안에 실내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신체 동작 변경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음 터치 영역, 터치 영역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뭐 크게 설정을 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거리에 따른 정보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먼 쪽은 좀 부가 정보나 멀티태스킹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차량 인테리어 구조에 따른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화면 그 하단부에 그 베젤 영역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단부 바닥에 손이 닿기 때문에 좀 터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화면 하단에 위치한 버튼을 조금 위로 올려준다거나 크기를 조금 키워주는 형태로 사용성을 보존해 줘야 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다양한 환경 조건, 그런 조건 속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게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화이트 백라이트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외부 조명에도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야간에는 디스플레이 눈부심을 고려한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조도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긴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디자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특성 때문에 또 빛 반사 그리고 또는 얼굴이 비친다거나 얼비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 또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그 얼비침, 그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케이스의 사진이고 이런 악조건을 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야각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합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방 윈드실드 앞에 이렇게 속도 정보가 표시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를 보실 수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들 뒷부분에 있는 클러스터, 우리 계기판이라고 부르는 클러스터, 그리고 윈드실드에 디스플레이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고려한 그런 동선 설계가 필요하고요. 뭐 최근에는 이런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나란히 붙어 있는 통합 디스플레이가 나오기도 하죠. 예, 다양한
그런 형태에 맞는 시야각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의 특징은 주행 중인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행 중이라는 컨텍스트는 정말 이 자동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컨텍스트인데 그에 따른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짧은 순간에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행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때문에 그 텍스트 또는 그래픽 오브젝트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색상의 대비를 좀 크게 가져간다거나 오브젝트의 크기를 뭐 가능한 한 최대한 키워서 짧은 순간에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를 막 큼직큼직하게 이해야 돼서 시각적으로는 촌스러운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작 상태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프레스 효과 또는 셀렉티드 된 효과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통한 피드백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에 따라서는 햅틱 진동을 통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인 조작감을 제공하는 그런 하드키를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딸랑 있는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자동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죠. 또 최근에는 버튼을 축소하는 게 약간 트렌드 같이 되어 버렸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하나 딱 배치해 놓고 버튼들을 다 빼버렸죠. 근데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최소한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핫키가 꼭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거는 좀 자동차만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행 중인 상황에서 조작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나 컴포넌트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거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규제 사항들이 많기는 한데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규정된 항목들은 뭐 메뉴 진입 자체를 막기도 하고 컴포넌트를 비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런 식의 대응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동작 같은 거 그런 것도 키 조작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좀 달라서 지역마다 좀 사양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의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음성 인식을 활용하면 별도의 조작이 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한다거나 창문이나 트렁크, 썬루프 같은 것도 열고 닫을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까지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인제 차에 타서 인제 주행을 시작할 때 내비게이션에 키패드를 통해서 목적지 입력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건물이 루첸타워인데 음성 인식을 실행시킨 다음에 "루첸타워 가자."라고 하면은 제가 그 결과를 찾아줍니다. 거기서부터 별도의 입력 없이 입력을 최소한 상태에서 목적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계속 품질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드키 연동을 고려한 UX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 자동차에는 다양한 하드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스티어링 휠 스위치죠. 우리는 이제 흔히 핸들이라고 부르는 핸들에 붙어 있는 스위치들이고 핸들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차 안의 리모컨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행 중인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어떤 조작감, 이게 중요한데 핸들의 그립감을 유지하면서 기능의 동선, 이런 것들을 고려한 버튼 배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드키 영역은 우리가 센터페이시아라고 부르는 부분에 있는 키패드들이고요. 주로 그 메인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핫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어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그 버튼 중에 상단 라인을 보시면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런 기능들에 대한 버튼이 있는데 그런 기본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숨겨진 기능으로는 롱프레스 통한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여기 가운데 해저드 버튼 왼쪽에 보시면 별 형태의 아이콘이 각인된 버튼이 있는데 그럼 커스텀 버튼을 제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설정을 해 놓고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드키 영역은 통합 컨트롤러라고 하는 별물 조작 컨트롤러인데 요거는 이제 많은 차이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제네시스 같이 고급형 차종에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상하, 좌우 이런 틸트로 방향 조작을 한다거나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은
휠 조작이 가능한데 휠 조작을 통해서 뭐 컴퓨터의 마우스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거나 그리고 보시면 중앙에 있는 터치패드도 있거든요. 터치패드를 뭐 이용하고 거기다 필기인식 글씨를 써서 목적지를 입력한다거나 필기 인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패스워드를 입력한다거나 목적지 입력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 활용을 하고요. 또 그 터치패드에서 클릭을 한다거나 뭐 드래그 등을 활용한 뭐 화면 탐색 한다거나 이런 류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행 중에 저도 제가 제네시스 차종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용으로 지금도 계속 타고는 다니는데 주행 중에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한 화면 설계, 그 인터랙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존의 모바일 디바이스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UX 개발 노하우를 좀 공유 드렸고 조금 정리를 하면 제가 실무자로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3 년이었고요. 3년 걸렸고요. 그리고 작년 1 월에 출시된 이후 지금 1 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된 신차에 들어가고 있고 얘도 똑같은 그런 IT 기기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신기능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4년 동안 경험을 해 보면서 느끼는 건 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그냥 내비가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경로를 탐색한다거나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그 내비게이션의 UX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X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범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하나의 OS를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동차의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주행 상황이라는 특수한 콘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하드키 조합을 고려한 인터랙션 설계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그동안 뭐 모바일이나 PC 뭐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해 봤지만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 느끼지 못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막 퍼져나오기 시작한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모바일하고 연동이 되면서 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것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더 강력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 나오는 그런 플랫폼에도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더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지금 나온 것들보다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어,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어,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